4. 국가에 종속하는 교회 885년부터 1949년 1. 무질서에 빠진 유럽 서기 843년 샤를 마누의 제국은 그의 세 손자에 의해 나누게 된다. 한 사람은 라인강 동쪽의 땅을 취하여 동프랑크 왕국을 세웠는데 이 왕국이 바로 독일 국가의 시작이 되었다. 또 다른 손자는 메즈강과 롱강의 서쪽 땅을 차지하였는데 서프랑크 왕국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후에 지금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국가가 되었다. 세 번째 손자는 이 두 왕국 사이에서 이탈리아를 포함한 가늘고 긴 땅을 차지하여 중앙 프랑크 왕국을 세웠다. 샤를 메르는 혼동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냈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새로운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내지 못했다. 슬라브족과 헝가리족이 동쪽으로부터 신속한 기병대를 이끌고 공격해 들어왔다. 북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로부터 사나운 노르인, 바이킹족이라도 불린다. 노르인이 신속한 함선을 타고 쳐들어왔다. 그들은 강들을 지나 네덜란드와 프랑스로 침입하였다. 그들은 이교도였기 때문에 교회와 수도원을 노략질하며 불태우면서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들은 또한 많은 거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의 기독교 땅에서는 약 300년가량 주민들이 주여 우리를 노르인들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유럽은 다시 무질서 속에 빠졌다. 이러한 무질서의 시대 속에서 봉건 제도가 일어났다. 2. 봉건 제도의 발전 중세 시대의 교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건 제도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세의 대부분 기간 동안 서유럽 백성들이 그 제도하에 살았기 때문이다. 야만족들의 침략 때문에 중세의 초기에는 대도시들이 없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았으며 땅은 부의 주된 재산이었다. 봉건 제도는 땅과 얽힌 특별한 제도에 서있는 시스템이었다. 샤를 마누의 대를 이은 왕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야만족들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의 왕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열된 왕국의 각 왕들은 안전을 위한 방책으로서 국가의 땅을 힘센 장군들에게 나누어 주되 언제든지 필요시에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나누어 주었다. 이에 새롭게 영주가 된 자들은 마찬가지 조건으로 더 낮은 귀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귀족들은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땅의 영역을 더 낮은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소작인들은 또 더 낮은 계급의 소작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이처럼 군사적인 도움 및 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땅을 받은 자들을 봉신이라고 불렀다. 봉건주에게 봉투를 받은 신하, 봉신. 봉신은 다시 그가 받은 땅을 같은 조건하에 더 낮은 계급의 봉신에게 땅을 주었다. 이때 이러한 조건에 의해 나누어진 땅을 봉지라고 불렀다. 봉지, 봉건시대에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영주가 빌려주던 땅, 봉지. 종종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교회나 수도원에게 주는 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감독들, 대주교들, 그리고 수도원장들은 땅 소유주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 역시 봉건 제도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로써 마침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봉건 제도하에 있었다. 한편 황제들은 교황들을 그들의 봉신으로 여겼다. 이는 앞으로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봉건 제도의 꼭대기에는 다른 사람의 봉신이 아닌 자가 있었다. 즉, 그들은 오직 영주 역할만 하는 자들이다. 한편 봉건 제도의 맨 밑바닥에 아무에게도 영주 행세를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오직 봉신이기만 했다. 봉건 제도의 꼭대기와 밑바닥 사이에 있는 자들은 영주이면서 동시에 봉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향해 영주였고 반면에 자신들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봉신이었다. 영주들은 그들의 봉신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봉신들은 영주들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전쟁이 나면 봉신들은 영주의 명에 따라야 했다. 이처럼 봉건제도는 상호 협력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봉건제도의 정치적 효과는 지방 분권이었다. 즉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하에 연합되어 있는 지방들이 없었다. 서유럽의 지방은 수없이 많은 작은 공국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공국들은 대공이 다스렸다. 대공, 한 지방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귀족, 공작이라고도 불렸다. 이러한 귀족 봉주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왕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왕의 권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왕은 단지 많은 귀족들 또는 많은 봉건 군주들 가운데 우두머리일 뿐이다. 만일 다른 여러 귀족들 또는 군주들이 힘을 모으면 그들은 왕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을 모을 수 있었다. 실제로 때때로 여러 귀족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왕과 전쟁을 치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군주들 간에 전쟁을 치른 적이 훨씬 많았다. 노르인이 대체로 쉽게 유럽을 침투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지방 분권이 요인이기도 하였다. 3. 노르만 사람. 노르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원래 고향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북서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그곳의 언어와 풍습과 종교를 그대로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이처럼 북서 프랑스에 자리 잡은 노르인을 노르만 사람이라고 부른다. 프랑스의 그 지역은 오늘까지도 노르망디로 불리고 있다. 노르만 사람들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군사 원정을 시작하였다. 노르망디 공작인 윌리엄은 1066년에 영국을 침략하여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영국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였다. 노르망디는 또한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하였다. 4. 이탈리아의 봉건 영주들이 교황을 지배하다. 이탈리아는 봉건 제도가 만연했던 유럽의 다른 국가들처럼 하나의 중앙 정부가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대신에 수많은 작은 공국들로 나뉘어져 각각 공작 또는 귀족들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봉건 영주들은 가장 큰 영주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치렀다. 특히 로마 도시를 차지한 귀족들은 교황을 선출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교황은 그 도시 시민과 성직자들이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종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특히 10세기에 빈번하였다. 그 당시 교황 제도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교회는 계속 통치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 종종 전쟁에서 승리한 귀족은 이전의 귀족이 세웠던 교황을 폐위시켰다. 그 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사람을 교황 자리에 앉혔다. 이런 식으로 교황들은 신속하게 바뀌게 되었다. 서기 891년 스티븐 6세가 죽은 이후부터 서기 911년 요한 12세가 즉위할 때까지 20명 이상의 교황이 갈렸다. 이 기간은 참으로 교회의 수치와 혼란의 기간이었다. 5. 교황이 독일 황제를 의존하다. 또다시 교황은 알프스 건너편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이번에 교황 요한 12세가 독일의 왕 오토 1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오토는 강한 사람이었다. 독일의 많은 공작들이 독립된 왕들처럼 행세하였지만 오토는 그들을 자신의 봉신들로 만들었다. 오토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감독들과 수도원장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 감독들과 수도원장들은 방대한 땅을 갖고 있었다. 오토는 자신의 왕의 권력과 교회 감독 및 수도원장들의 권력을 합쳐 얼마든지
공작들의 권력을 짓누를 수 있었다.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감독들과 수도원장들은 나폴레옹의 시대까지 교회 내의 직위뿐만 아니라 세속의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다. 왕으로서의 오토의 권력은 감독들과 수도원장들을 지명할 수 있는 데 있었다. 이를 속인 성직임명이라고 부른다. 성직임명은 감독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그 직위의 표시로 반지와 지팡이를 주는 행위였다. 교회의 권위를 지니지 않은 속인이 누군가에게 반지와 지팡이를 주어 그를 감독으로 삼는 것을 속인 성직임명이라고 불렀다. 오토는 당연히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감독들과 수도원장들만 지명하여 세웠다. 이제 오토는 교황 요한 12세를 구출하게 되었다. 교황은 감사의 표시로서 서기 962년 2월 2일에 오토 왕에게 관을 씌워 황제로 임명하였다. 따라서 샤를마뉴의 연약한 계승자들에 의해 무너졌던 서방 제국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때로부터 서방 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제국은 독일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제국은 나폴레옹의 공격으로 멸망하는 1806년까지 계속 존재하였다. 교황 요한 12세는 독일왕 오토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교황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때까지 교황은 오직 이탈리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전통은 깨어졌다. 독일왕 오토 3세가 랭스, 프랑스 북동부의 도시 랭스의 대주교였던 그의 스승 게르베르투스를 교황 자리에 앉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첫 번째 프랑스 교황이 되었다. 그 시대에 가장 학식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게르베르투스 이전의 교황은 그레고리 5세였는데 그는 첫 번째 독일인 교황이었다. 6. 교황직을 팔다. 또다시 교회에 지독한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 번은 토스카나 가문의 귀족들로 구성된 이탈리아 정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1033년에 베네딕투스 9세를 교황으로 세웠다. 베네딕투스는 그 당시 겨우 12살이었고 성격이 매우 고약해서 교황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참으로 악하였기 때문에 토스카나 가문과 경쟁 대상으로 있던 크레센치오 가문의 귀족들은 마침내 1045년에 그를 로마에서 축출할 수 있었다. 그 대신 그들은 교황 자리에 실베스테르 3세를 앉혔다. 하지만 베네딕투스가 돌아와서 교황직을 다시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베네딕투스 9세는 교황직의 실정을 느끼고 과감하게 어떤 사람에게 은 1,000파운드의 교황직을 팔았다. 교황직을 산 사람은 교황 그레고리 6세였다. 이런 식으로 교회 직위를 돈으로 사고 파는 악한 행위를 성직매매라고 부른다. 하지만 베네딕투스의 비밀스러운 성직매매 사실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사방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렸다. 이에 베네딕투스는 그가 팔았던 교황직을 다시 무효화시켰다. 결국 이제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그 3명의 교황은 베네딕투스 9세, 실베스테르 3세, 그리고 그레고리 6세였다. 교회사 가운데 이토록 수치스러운 때가 있었다. 현재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교회의 후손들이기도 하다.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은 다 함께 이러한 시절에 대해 개탄해야 할 것이다.